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연유래 탄소함량 분석 서비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한국의료시험연구원 박수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바이오 탄소함량 분석법 및 인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바이오 화학 제품에 대해 충분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도 많겠지만 그 전에 바이오 화학 제품의 구분 좌표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바이오 유래 소재란 식물과 같은 천연 유래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화학 소재를 의미합니다. 다음 생분해성 소재란 폐기시 미생물에 의해 물, 이산화탄소, 부산물 등으로 변하는 소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이오 화학 제품의 구분을 나눠보자면 바이오 화학 소재 및 제품은 생성 단계에서 원료로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것이며 생분해성 소재는 폐기 시에 썩어 없어져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바이오 유래라고 해서 모두 다 생분해성 소재인 것은 아니며 모두 생분해성이라고 해서 모두 다 바이오 유래 소재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바이오 플라스틱의 국내외 인증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국내외 적용 가능한 인증 마크는 크게 환경 마크와 바이오 베이스 마크로 나누어집니다. 아마 이 환경 마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품들을 접하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마크라고 생각되는데 흔히 에코라벨이라고 불리는 마크입니다. 그에 관련된 내용은 EL724, EL727, EL606 등 생분해, 바이오매스, 재활용으로 나누어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이오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 내용은 탄소 중립형 식물체 바이오매스 적용과 이산화탄소 저감으로 나누어지는데 대표적으로 EL727 환경 마크인데 이는 바이오 소재 합성 수지 제품을 의미하는 관련 기준입니다. 관련된 기관은 한국 바이오 소재 패키징 협회나 아니면 미국 농무성, 또 스웨덴이나 독일,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관련하여 이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인증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국내 인증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기관으로 분류되고 있고 가장 먼저 한국 바이오 소재 패키징 협회를 보면은 바이오매스 유래 원료를 사용한 바이오 탄소 함량이 25% 이상인 제품, 단 투명 제품은 10% 이상, 발포 제품은 15% 이상, 또한 규제 가소제가 불검출되는 제품에 대해서 이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EL727 기준에 따라서 바이오 탄소 함량이 20% 이상이며 유해 원소 함량이 기준치 이하, 또 난연제 불검출인 제품에 대해서 만약 이 제품이 KS 제품이라면 한국 산업 표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 바이오 플라스틱 협회에서 관장하는 마크인데요. 제품 중에 바이오매스 유래 성분을 25% 이상 포함해야 하며 유해 원소 함량이 기준치 미만인 제품에 대해서 이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바이오 플라스틱 협회에서 권장하는 마크는 일본의 바이오 플라스틱 협회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인증 마크의 동일한 공통점은 ASTM D6866 규격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이 ASTM D6866의 규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인증 현황에서 특히 한국 바이오 소재 패키징 협회에서 BP 라벨을 인증할 때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매스 완제품이 있다고 하면 이게 단일 재질로 구성된 원료에 사용을 했는지 그 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시험 분석을 의뢰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유해물질 함량 기준의 적합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만약 이 유해물질 함량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그 다음 바이오매스의 물질 함량을 시험 의뢰하게 되고 이 다음 중금속 함량이나 사용금지 기준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서 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 표가 바이오 플라스틱의 유해물질의 기준 등에 대해서 이전에 설명드린 이 세 가지의 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유해물질을 기준치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표인데요. 위에서 차례대로 보시면
카드뮴, 납, 육각크롬, 수은 이런 유해 원소에 대해서 이런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PBB나 PBD 등 만연제에 대해서 또는 그 밑에 비스페놀 A나 가소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유해 물질의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전장에서 설명드렸던 ASTM D6866 규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ASTM이라는 것은 미국의 재료시험협회에서 만들어서 발간한 시험 규격입니다. 이 시험 규격의 적용 범위 및 분석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표준은 방사선 탄소 분석을 사용하여 고체, 액체 및 기체 샘플의 바이오 기반 탄소 함량을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규격이며 이 시험 방법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생성하기 위해 탄소 존재하에서 연소될 수 있는 탄소 기반 성분을 포함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연소 조건 하에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생성하기 위한 모든 액체나 기체, 고체 성분에 대해서는 시험 의뢰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원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대기 중에는 안정한 탄소인 탄소 12와 질소가 태양에서 온 우주선과 반응하여 만들어진 방사선 탄소인 탄소 14가 일정한 비율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탄소 12와 탄소 14를 탄소 동위 원소라고 하는데요.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탄소 14가 흡수되게 되는데 동물은 이러한 식물을 먹거나 공기를 호흡하면서 탄소 14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이런 탄소 14는 생물이 죽으면 더 이상 탄소 14를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흡수된 탄소 14는 시간이 지나며 질소로 붕괴되는데 즉 생물의 잔해에 들어있는 탄소 14가 줄어든 비율로 바이오매스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시험법은 방사선 탄소의 반감기를 이용하여 바이오매스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방사선 탄소 동위 원소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 탄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식물 유래 탄소라고도 하고 모던 카본, 영 카본, 바이오 베이스 카본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다른 석유 유래 탄소는 반대로 오드 카본이나 활실 카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선 탄소의 특징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탄소의 반감기는 이 전체 탄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주기를 말하는데 이 방사선 탄소의 반감기는 5730전입니다. 따라서 10번의 사이클을 지나면 이 탄소는 완전 0%가 되며 석유 생성은 수백만 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사선 탄소가 0%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리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석유 유래 및 바이오 유래의 에틸렌 글라이콜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두 가지의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방사선 탄소의 반감기를 통해 방사선 탄소의 동위 원소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미 석유에서는 오랜 기간 땅에 매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방사선 탄소가 이미 10번의 반감기를 지나 완전한 0%로 검출이 되고 반면에 바이오 유래인 경우에서는 최근까지 광합성을 꾸준히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반면에 방사선 탄소가 100%로 검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이 바로 ASTM D6866 규격이고 그에 대한 분석 방법은 이 규격에서는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원이 활용하는 것은 가속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가속 질량 분석법인데 이 방법의 특징은 기술 수준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매우 복잡하지만 넓은 공간과 또 다른 흑형화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른 분석 방법들에 비해서 10분 이내로 측정 시간이 매우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측정 기술의 형태가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직접법이기 때문에 더 편차가 작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가속 질량 분석기인 AMS는 미량의 시료로도 분석이 가능하며 직접 분석법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입 및 유지 비용이 비싸며 장비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설치 장소를 확보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잠시 확인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잠깐 보고 있는데요. 지금, 네. 네, 진행이 잠시 멈춰져서 죄송합니다. 네, 현재 한국의료시험연구원에서는 가속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서 가속 질량 분석법으로 바이오 탄소를 분석하고 있고, 한국의료시험연구원은 2016년 가속 질량 분석기를 도입하여 ASTM D6866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고체, 액체 및 기체 샘플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AMS 분석법은 극미량의 희귀 동위 원소를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정밀한 분석법입니다. 음이온에 의한 스퍼터링과 높은 전자볼트에 의해 가속된 스트리핑 과정에서 단이온상의 동위 원소를 분별하게 되는데요. 시료는 수mg의 소량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탄소 14의 경우 0.2에서 1mg의 탄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1에서 2%의 정밀도를 지니며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 장비에 대해서 한 군데씩 보면서 어떤 원리로 분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AMS를 어떻게 전처리를 하는지 흑연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AMS에서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 액화질소로 시료를 냉각시켜서 매우 작은 형태로 분쇄한 후에 천처리를 통해서 무기 탄소계를 제거하게 됩니다. 다음 흑연화 장비를 활용하여 청소용매를 통해 원소 분석기로 분석한 시료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게 됐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흑연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원소 분석기를 통해서 이 시료를 통째로 태워서 이산화탄소만 포집하여 오른쪽 리덕션 프로듀서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높은 열과 반응시켜서 흑연화를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시료와 탄소를 반응시켜서 열에 의해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이 이산화탄소를 촉매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흑연만 남겨서 이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흑연에 대해서는 프레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캐소드라고 불리는 작은 컨테이너에 시료를 장착한 후에 프레스 장비를 이용하여 흑연을 압축하고, 이 압축된 캐소드들을 모아서 매거진이라고 불리는 곳에 장착하여 이를 장비에 넣고 시퀀스대로 시료를 분석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영상이 있는데 클릭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 사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거기 클릭해 주시면. 영상이 안 되면, 네. 영상을 준비했는데 아마 재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 슬라이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AMS 장비의 모식도인데요. AMS는 일반 질량 분석기에 비해서 그 부피가 굉장히 큰데, 그 이유는 가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1번에서 이 탄소가 음이온화되어 변하는데, 그 이유는 탄소 14와 동일한 질량을 가진 질소의 경우에 이 음이온화된 경우에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렇게 음이온화된 탄소들은 낮은 에너지의 자석을 통과하면서 지나가게 되고, 그 이후에 가속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세 번째는 높은 에너지의 자석을 통과하게 되고, 그 이후로 탄소 12, 탄소 13, 탄소 14로 분류가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 부분이 제가 맨 앞쪽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이 다음 낮은 에너지 자석 구간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질량 14를 가진 탄소 14와 일반적인 탄소 12에 수소가 2개가 붙은 형태, 탄소 13에 수소가 1개가 붙은 이런 질량 14인 탄소들만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 일반적인 형태의 질량 12인 탄소는 이 과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은 저기 빨간색에 표시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엑셀러레이터라는 부분으로서 이 과정에서 스티드핑이라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스트리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탄소 14를 제외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이 탄소 14 외에 탄소 13에 수소가 붙은 형태 또는 탄소 12에 수소 2개가 붙은 형태를 다 불순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탄소 12와 13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남은 탄소 14만 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구간으로 탄소 14만 직접적으로 카운팅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탄소 함량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바이오 탄소 함량의 함량은 PMC라는 걸 활용합니다. 이 PMC는 퍼센트 모던 카본이라는 단위인데요. AMS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인 이 PMC를 대기 보정 개수로 보정하여 바이오 탄소 함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기 보정 개수라는 걸 활용하는 이유는 냉전 시기에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대기 중에 탄소 14의 농도가 증가하였다가 1963년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체결 이후 대기 중에 탄소 14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ASTM에서는 매년 이러한 대기 보정 개수를 측정하여서 이렇게 매년 발간하고 있고, 여기 오른쪽 표에 보시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이 대기 보정 개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탄소 함량의 계산인데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 이런 시험을 의뢰해 주시는 업체들은 가끔 이런 질문을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이오 유래인 물질과 석유 유래인 물질을 예를 들어서 바이오 유래를 30%, 석유 유래를 70%로 배합했는데 막상 결과를 받아보면 그 결과치가 이론적인 원리와 좀 차이가 난다라는 질문을 주시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 바이오 탄소 함량의 분석은 바이오 유래 물질의 질량 비율에 차이가 나는데, 바로 바이오 유래 물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원소 중에 오직 탄소만을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탄소 함량 분석은 배합한 물질이 어느 정도의 유기탄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전장에 설명드린 대로 치료에서 오직 탄소만 남기기 때문인데, 이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3g의 PLA 바이오 유래 물질이죠. 그 다음에 7g의 PP 석유 유래 물질입니다. 이렇게 30%로 배합을 하셨다고 하셔도 이 PLA에서는 50%의 유기탄소가 있고 이 PP에서는 86%의 유기탄소가 있기 때문에 총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PLA에서 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1.5g, 그 다음에 PP에서 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6g. 그래서 이 7.5g 중에 오직 1.5g만 바이오 유래 탄소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20%의 결과치로 나가게 됩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바이오 유래 에틸렌 글라이콜과 석유 유래 테르프탈선을 이용하여 바이오 페트를 만들어서 상업화하였다라고 하면은 이 바이오 유래 탄소 함량은 몇 %일까 한번 계산해 보는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PET의 구조식은 다음과 같고, 그 밑에 보시면 보통은 바이오 유래와 석유 유래 이렇게 구성됐다고 하면은 분자량 비율대로 물질을 배합해서 구성을 하게 되실 텐데, 이 10개의 탄소 중에서 바이오 유래가 차지하는 탄소비는 10개 중에 2개, 즉 20%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산은 20%로 나가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 한국의료시험연구원에 대해서 짧은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의료시험연구원은 코락스 공인시험기관으로서 섬유 제품이나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 다양한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서 제품 인증 마크도 도입하였고, 다른 해외 시험 인증기관과의 MOU를 체결해서 다양한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R&D나 기술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의료시험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에 대한 저의 메일과 아니면 시험이나 접수가 가능한 번호들을 기재해 놓았으니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많이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도학의 이유미라고 합니다. 여기 의료시험연구원에서 바이오 탄소 함량 분석 의뢰를 맡기면은 혹시 그 패키징 협회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 라벨을 받을 수가 있나요? 발급받을 수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저희 연구원에 시험을 위탁하셔서 시험을 진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받은 결과치를 가지고 인증 마크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응답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예. 예, 저 질문이 저기서 분석하신 결과를 혹시 해외 인증기관에서도 얼마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해서요. 해외 인증, 죄송한데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그 분석 결과를 혹시 해외 인증기관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어떤 해외 인증기관과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해외 인증에 대한 부분은 다른 저희 소장님께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시험연구원의 신원호입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 그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받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저희한테 의뢰한 시료로는 바로 인정은 안 되시고요. 그러니까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첫 번째 공장 심사를 가죠. 현장에 서류 인정 접수를 받아서 서류 접수를 받고 서류 접수가 통과돼서 기준이 통과되면 생산 현장에서 시료를 샘플링을 해서 밀봉을 해요. 그래서 봉인된 상태로 저희한테 시료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밀봉실이 손상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실험을 진행을 하고, 봉인이 손상이 돼 있으면 저희가 실험을 진행을 못 합니다. 환경산업기술원에 확인을 해서 이 시료가 진행을 해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로 의뢰하시는 건 품질 검사 시험인 거고요. 인정을 받으시려면 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을 하셔서 서류 심의를 통과하고 현장 심사를 받아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직원이 나와서 현장 샘플링 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그게 조금 애매한데, 저희가 공인시험법 ASTM D6866 시험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법에서 필요하시면 영어든 일어든 중국어든 그렇게 성적서를 저희가 해서 보내드리면 상대국에서 받고 그 내용을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인정 제도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하는 USDA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직 인정기관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인정을 획득을 하시려면 아까 환경산업기술원하고 동일하게 미국 인정을 획득하시려면 미국 USDA에 신청을 하셔서 USDA 인정을 받거나 일본이나 또 미국, 프랑스 이런 각각의 국가의 인정기관에 신청을 하셔야지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어떻게 납품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물건이 바이오 탄소 함량이 20% 이상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빙하고 할 때 성적서를 이렇게 첨부를 해서 내시잖아요. 그런 데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국가별 언어로 지금 현재는 영어, 일어, 한국어, 중국어 4개 언어로 지금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추가 궁금하신 부분을 없으시면은 예, 지금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산업 현장 내에서는 좀 바이오매스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성분에 관련돼서 EL724, EL727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인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들을 좀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카트리 쪽에 같이 MOU를 맺어서요. 산업 현장에서 힘들어 하시는 이제 회원사분들, 이러한 분들의 그 프로세스라든지 가이드를 좀 드릴 그 프로그램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 쪽 홈페이지, 연합 블로그 쪽에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문의를 주시고 또 요청을 하시면은 연합 내에서 가이드도 드리고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이제 박수정 연구원님께 좀 한번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